골든타임 생과 사를 가르는 순간들. 응급의학은 흔히 의학의 꽃이라 불립니다. 화려해서가 아니라 가장 치열하고 절박하게 생명의 본질과 마주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단 몇 분, 때로는 단 몇 초의 시간 차이가 한 사람의 생과 사, 그리고 남은 인생의 질을 송두리째 결정짓는 극한의 의학 분야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학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깊이 파고들며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진들의 처절한 노력과 그 기저에 깔린 정교한 과학적 근거들을 탐구합니다. 심장이 멈춘 순간부터 전쟁터의 외상, 독극물과의 사투와 뇌세포가 죽어가는 순간까지 골든타임의 모든 순간은 생명을 향한 인류의 위대한 도전의 역사입니다. 심장이 멈춘 순간 CPR과 AED가 만드는 기적. 심정지는 예고 없이 마치 암살자처럼 찾아옵니다.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뛰던 심장이 갑자기 모든 활동을 멈추는 순간 인체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멈추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즉시 중단되고 단 4에서 6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평균적으로 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는 현실 속에서 환자 곁에 있는 사람의 즉각적인 대응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바로 신속한 심폐소생술, CPR과 자동 심장 충격기, AED가 그 희망의 도구입니다. CPR의 역사는 1960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공학자이자 의사였던 윌리엄 코엔 박사의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그는 실험실에서 개의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실험을 하다가 개의 심장이 멈춘 뒤 우연히 흉부를 강하게 압박했을 때 혈압이 다시 측정되는, 즉 혈액순환이 회복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발견이 심장이 멈추더라도 외부에서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다는 개념을 탄생시켰고 오늘날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현대 CPR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CPR 가이드라인은 특정 개인의 경험이 아닌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유럽소생술위원회는 5년마다 최신 연구들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데 2020년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인 CPR 시 흉부 압박 깊이는 최소 5cm에서 최대 6cm를 넘지 않아야 하고 압박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여야 합니다. 이 깊이는 흉골과 척추 사이에 있는 심장을 효과적으로 압박하여 피를 짜내기 위한 최적의 깊이이며 이 속도는 정상 심박수와 유사한 빠르기로 뇌와 심장에 최소한의 혈류를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입니다. 또한 압박만큼 중요한 것이 완전한 이완으로 압박된 가슴이 다음 압박 전에 완전히 원래 높이로 올라오도록 해야 심장으로 피가 다시 채워질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AED의 원리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기계가 스스로 분석하여 제세동, 즉 전기 충격이 반드시 필요한 치명적인 부정맥을 감지하고 적절한 시점에 강력한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의 비정상적인 전기 흐름을 리셋시키는 것입니다. 심장이 정상적인 수축을 하지 못하고 가늘게 떨기만 하는 심실세동이나 맥박이 촉진되지 않는 무맥성, 심실빈맥 같은 치명적 부정맥이 심정지의 가장 흔한 초기 원인입니다. AED의 성공률은 심정지 발생 후 초기 3분 이내에 사용했을 때 70% 이상에 달합니다. 하지만 1분이 지날 때마다 생존율은 약 10%씩 급격히 감소하여 10분이 지난 후에는 생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에 심정지 소생술, 즉 전문 심장 소생술은 더욱 정교하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혈압을 올리고 심장 수축력을 높이는 에피네프린, 부정맥을 안정시키는 아미오다론이나 리도카인 같은 응급 약물들이 정맥로를 통해 투여됩니다. 자체적인 심박동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 인공 폐를 통해 산소를 공급한 뒤 다시 몸 안으로 넣어주는 체외막산소 공급 장치, 즉 에크모나 대동맥의 풍선을 삽입하여 심장 박동에 맞춰 부풀리고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돕는 대동맥 내 풍선 펌프, 즉 IABP 같은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들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면, 즉 자발순환이 회복되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때부터는 재관류 손상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목표 체온 치료법, 즉 TTM을 통해 환자의 체온을 32에서 36도로 의도적으로 낮추어 뇌의 대사율과 산소 소모량을 떨어뜨림으로써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동시에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 심정지의 원인이 심근경색이었는지를 신속히 찾아내 스텐트를 삽입하는 등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시행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교한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요소는 바로 일반인 목격자의 신속한 초기 대응입니다. 목격자가 즉시 CPR을 시작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생존율 차이는 연구에 따라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학교 교육 과정에 CP-R 교육을 의무화하고 공공장소에 AED 설치를 법으로 강제하여 생명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의 의사들, 현대 외상외과의 탄생. 현대 외상외과학의 눈부신 발전은 역설적이게도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인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끔찍한 부상들 속에서 한 명의 병사라도 더 살리기 위한 군의관들의 절박한 노력들이 모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외상 치료 체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장에서 부상을 입은 환자의 사망률은 무려 30%에 달했습니다. 당시에는 대량 출혈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제한적이었고 상처를 통한 감염에 대한 이해도와 대처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지혈대의 올바른 사용법이 체계화되고 혈액형이 발견되면서 사람 간의 수혈 기법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군의관이었던 해럴드 길리스는 다른 부위의 피부와 조직을 옮겨 심는 성형외과적 기법을 개발하여 총상과 포탄 파편으로 안면이 끔찍하게 손상된 환자들의 얼굴을 재건하고 그들의 삶을 되찾아주는 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페니실린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전에는 속수무책이었던 상처 감염 치료에 거대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혈액을 장기간 보관하는 기술의 발달로 혈액은행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었고 혈액 성분 중 하나인 플라스마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군이 고안한 메쉬, 즉 모바일 아미 서지컬 하스피럴이라는 이동식 야전 외과병원의 개념은 부상 발생 장소와 수술실 사이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였고 이는 현재의 권역 외상센터 시스템의 직접적인 원형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헬리콥터를 이용한 신속한 의료 후송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부상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생존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골든아워 개념의 실질적인 실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치료하는 중환자실 개념이 확립되었고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각종 생명유지장치들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현대의 외상치료는 어드밴스드 트라우마 라이프 서포트, 즉 ATLS라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1978년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 제임스 스타일스가 직접 개발한 체계적인 외상 환자 접근법입니다. 그는 경비행기 조종이 취미였는데 어느 날 자신의 가족을 태우고 가던 중 비행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시골의 지역 병원에서 외상 환자에 대한 미숙하고 비체계적인 대응으로 아내가 사망하고 아이들이 중상을 입는 것을 경험한 후 표준화된 외상치료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ATLS의 핵심은 프라이머리 서베이라는 최초 평가 과정으로 A기도, B호흡, C순환, D신경, E환경의 순서에 따라 가장 먼저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부터 순서대로 평가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손상 조절 수술, 즉 데미지 컨트롤 서저리라는 개념 역시 군의학에서 발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심한 환자라도 한 번의 수술로 모든 손상을 해결하려 했지만 이로 인해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서 환자가 저체온증, 혈액응고장애, 대사성 산증이라는 죽음의 삼중주에 빠져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상 조절 수술은 우선 생명을 위협하는 대량 출혈과 장기 오염을 최소한의 수술로 신속히 조절한 후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겨 생체 징후를 안정시킨 뒤 24에서 48시간 후에 2차 수술을 통해 근본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단계적 접근법입니다. 이는 특히 복부의 복합 총상이나 파편상 환자에서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거치면서 대량 수혈 프로토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출혈 환자에게 적혈구와 수액만을 공급했지만 이는 혈액의 응고인자를 희석시켜 오히려 출혈을 악화시켰습니다. 현대의 대량 수혈 프로토콜은 적혈구, 신선 동결혈장, 그리고
혈소판을 1:1:1의 균형 잡힌 비율로 공급하여 환자 자신의 혈액과 가장 유사한 상태를 만들어줌으로써 혈액 응고장애를 예방하고 생존율을 높입니다. 구급차 24시 병원 밖의 응급실. 구급차는 더 이상 환자를 병원으로 실어 나르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첨단 의료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춘 말 그대로 바퀴 달린 응급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학의 전체 과정에서 병원에 도착하기 전 단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 중요한 영역을 책임지는 전문가들이 바로 응급구조사, 즉 파라메딕들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응급의료 서비스, 즉 EMS는 1966년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표한 돌연사와 장애, 현대사회에 방치된 질병이라는 기념비적인 보고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시 미국의 높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 상당수가 현장에서의 적절한 응급처치와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만 받았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의 부재를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충격은 미국 정부가 응급의료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파라메딕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전문적이고 다양합니다.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관 삽관, 쇼크 상태의 환자에게 수액을 공급하기 위한 정맥로 확보, 12유도 심전도 판독과 제세동, 그리고 저혈당 환자에게 포도당을 투여하거나 아나필락시스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의 응급약물 투여까지 과거에는 병원 응급실에서나 가능했던 수많은 전문 의료 행위들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합니다. 이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는 환자의 예후를 결정적으로 좌우합니다. 특히 심정지 환자의 경우 구급차의 현장 도착 후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CPR과 제세동이 생존율을 결정합니다. 미국 시애틀의 메디건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EMS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들의 목격자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50% 이상으로 다른 대도시들의 평균 생존율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는 평균 4분 이내의 신속한 반응 시간, 고도로 훈련된 파라메딕들의 전문적인 소생술,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CPR을 할 수 있도록 한 철저한 교육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현대의 구급차에는 다양한 첨단 의료 장비들이 탑재됩니다. 12유도 심전도 전송 시스템을 통해 현장에서 측정한 환자의 심전도를 병원 응급실로 실시간 전송하여 심근경색을 미리 진단하고 병원이 준비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동 중에도 정밀한 진단이 가능한 휴대용 초음파 장비나 혈액 검사 장비까지 탑재한 모바일 응급실, 즉 MSU를 운영하여 병원 도착과 동시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합니다. 특수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전문 구급차들도 있습니다.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물질에 의한 CBRN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 보호 장비와 제독 시설을 갖춘 구급차,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의 구조를 위한 사륜구동 구급차, 그리고 섬이나 해상에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구급 헬리콥터 등이 그 예입니다. 이들은 일반 구급차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극한의 환경에서 환자를 구조하고 치료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독과 해독 독극물과 싸우는 응급의학. 독성학은 응급의학에서 가장 복잡하고 지적인 도전이 요구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식물의 독부터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인공 화학물질까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은 수십만 종에 달하며 각각 다른 작용 기전과 치료법, 그리고 해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종종 제한된 정보만으로 환자가 어떤 독에 노출되었는지 추리하고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올바른 해독제를 찾아내야 하는 탐정과도 같습니다. 뱀독은 가장 대표적인 자연독입니다. 코브라의 신경독은 신경과 근육의 접합부에서 신호 전달을 차단하여 호흡근 마비를 일으키며 살무사의 혈액독은 혈관을 파괴하고 혈액 응고를 방해하여 전신 출혈을 유발합니다. 치료의 핵심은 항혈청, 즉 안티베놈을 신속히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뱀독을 말이나 양에게 소량 주입하여 생성된 항체를 정제한 것으로 체내의 독을 직접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청산가리로 잘 알려진 시아노아수소는 세포가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포성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혈액 속에는 산소가 충분하지만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호흡, 효소를 차단하여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질식사하게 만듭니다. 해독제로는 시아노아물과 강력하게 결합하는 하이드록소코발라민이나 시아노아물을 독성이 적은 물질로 변환시키는 나트륨 티오황산염이 사용됩니다.
해열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복용은 선진국에서 가장 흔한 약물 중독입니다.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이 간세포를 파괴합니다. N아세틸시스테인, 즉 NAC가 해독제로 사용되는데 이는 간의 해독 능력을 복원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독 후 8시간 이내의 골든타임 안에 투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 독성학에서는 환자의 증상들을 종합하여 특정 독극물 그룹을 추정하는 톡시드롬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공 축소, 호흡 억제, 의식 저하가 함께 나타나면 아편유사제, 톡시드롬을 의심하고 해독제인 날록손을 투여하며 반대로 동공 확대, 빈맥, 환각, 고열이 나타나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약물이나 환각제를 의심하는 시기입니다. 현대의 독성학 치료에서는 중독정보센터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 센터들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독성 물질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응급실 의사들에게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뇌졸중과 골든타임 4.5시간의 기적. 뇌졸중은 뇌의 심근경색이라고 불립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허혈성 뇌졸중, 터지면서 출혈성 뇌졸중, 뇌세포가 급속도로 죽어가는 질환입니다. 뇌졸중 치료에서 시간은 곧 뇌세포를 의미합니다. 타임 이즈 브레인이라는 격언처럼 얼마나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느냐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짓습니다. 뇌졸중에서 핵심적인 과학적 개념은 허혈성 반응형, 즉 이스케믹 페넘브라입니다. 혈관이 막혔을 때 혈류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어 이미 죽어버린 뇌조직을 허혈성 중심부라고 하고 그 주변의 혈류가 감소하여 기능은 멈췄지만 아직 죽지는 않은 살릴 수 있는 뇌조직을 페넘브라라고 합니다. 급성기 뇌졸중 치료의 목표는 바로 이 페넘브라 영역에 신속히 혈류를 재개통시켜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혈전용해술의 등장은 뇌졸중 치료의 혁명이었습니다. 1995년 정맥 내 RTPA, 즉 제조합 조직 플라스미노겐 활성제 사용이 승인되면서 약물로 혈전을 녹여막힌 혈관을 뚫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뇌출혈의 위험 때문에 발병 후 4.5시간 이내에 도착한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혈전 제거술은 뇌졸중 치료에 또 다른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사타구니의 동맥을 통해 가느다란 카테터를 뇌혈관까지 접근시킨 뒤 스텐트와 같은 장비를 이용해 직접 혈전을 끄집어내는 시술입니다. 2015년 발표된 여러 대규모 임상시험들에서 이 시술은 특히 뇌에 큰 혈관이 막힌 뇌졸중 환자에서 극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치료 가능한 시간 제한도 최대 24시간까지로 연장되어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뇌졸중센터 시스템은 뇌졸중 치료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구급대가 환자의 증상을 보고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병원의 역량에 따라 단계적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도어 투 니들 타임, 즉 환자가 병원 문에 들어선 순간부터 혈전용해제를 투여받기까지의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텔레스트로크 시스템은 뇌졸중 전문의가 없는 원격지의 병원에서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대도시 전문의의 진료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론: 생명을 향한 끝없는 도전. 응급의학은 인간의 생명력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심장이 멈추고 피가 솟구치며 독이 온몸에 퍼지고 뇌세포가 죽어가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의학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골든타임이고 매 초가 생사를 가르는 이 치열한 분야에서 의료진들은 최첨단 과학과 정교한 기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현대 응급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단순히 의학기술의 진보만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낯선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응급의학은 인공지능, 로봇, 유전자 치료 등 새로운 기술들과 함께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하려는 인간의 숭고한 의지와 뜨거운 사랑입니다. 골든타임은 단순한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우리 모두의 간절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